자 봅시다. 1탄 이론을 저번에 하다 말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한번 했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론, 상호작용론인데 갈등론은 1호 개정에서는 안 다룬다고 해서 2위 개정 때 추가됐습니다. 네, 기능론은 아담리 이론, 사회 구조가 중요한 거죠. 사회 구조가 기능론에서 사회 근원적으로 보잖아. 규범이 무너졌을 때 무정부 상태에서 무질서가 있을 때 무규범 상태에서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게 사회 갈등도 안 좋게 보는 거야.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 간 관계를 통해서 낙인을 찍을 때 혹은 나쁜 애들하고 사귈 때 일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애들이 주요 1탄 이론을 봅시다. 여기부터 이제 어머니가 쫙 하다 말았는데 요거 얘기하다 말았어. 드르켐이 어떤 책을 썼다고? 자살론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처음으로 뭔가 사회학이라는 그 학문을 정립한 인물로 되게 높게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에 호황기가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 그러면 먹고 살기 쉬워졌으니까 이전보다 자살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지더라. 왜? 사회가 변하면서 규범이 흔들리는 거지. 옛날에는 종교 중심 시대라서 신이 너 자살하지 마. 왜냐면 쉽게 소중한 생명이잖아. 자살하는 건 죄악이죠. 그래서 자살을 안 했는데 이제는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물질주의, 물질 숭배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패배자야. 여기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어서 자살하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만 사회 변동이 생겼을 때 규범이 없거나 혹은 규범끼리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탈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규범이 없거나 충돌하잖아. 그러면 규범을 만들거나 규범을 둘 중에 하나를 정해주면 돼요. 새로운 규범을 확립한다거나 규범을 회복하면 됩니다. 일탈이 해결될 거고. 다음 머튼의 아노미는 똑같이 사회 구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회 구조는 용어를 외웁니다. 고유명사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다시 우리 1등급 받으면 정시에서 아주 낮은 확률로 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걸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걸 문화적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 환경을 제도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9등급이면 제도적 수단하고 문화적 목표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이 별로 없는 거지. 이 내신 9등급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이. 그래서 일탈행위를 하는 거죠.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겠어. 뭐 컨닝 해가지고 AI 노조 이런 거 하잖아. 해가지고 1등급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일탈행위를 한다. 어떻게 하면 돼? 제도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탈행위를 하는 거잖아. 문화적 목표는 높은데 제도적 수단은 엄청 안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제도적 수단을 갖추어주면 돼.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확대하면 됩니다. 대학 평균. 좋은 대학이 많이 생기겠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다음. 자, 낙인 이론인데 여기는 두 개는 상상론이다. 낙인도 그렇고 차별규제도 그렇고 전부 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탈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어떤 방식이냐면 상호작용에서 일탈행위가 규정된다고 봐요. 유일하게 얘네 차별규제도 그 일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 낙인을 찍는 사람 마음이에요.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주관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일탈이 규정된다, 일탈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땅 하나 훔쳤다가 그 장발장이거든요. 장발장이 질수번호 자베르 경감이라고 나와요. 그 레미제라블 뮤지컬 봐도 나오고 이 책 봐도 나오고. 근데 얘가 장발장이 사소한 그 조카가 뭐 자기는 결혼을 못했고 가지고 부양한다고. 근데 누나의 남편이랑 낳은 조카들이 한 6명이가 있었대. 그래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지. 얘가. 근데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입은 많고 먹을 거 많고 해가지고 엄청 큰 빵을 훔쳐가지고 빵 훔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범죄적으로 체포하기도 전에 빵 훔쳐가지고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얘를 사람으로 안 부르고 재수 번호로 부릅니다. 24651이라고 불러. 뮤지컬에서 뭐 246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노래해가지고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장발장이라는 개인은 없지 뭐가 있는 거야? 범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범죄자니까 뭐 잘못해? 뭐 계속 이렇게 타독하다 걸리거든요. 조카들이 걱정하고 있잖아. 타독해가지고 너 왜 타독했어? 범죄자니까 그런 거지. 마음속 계속 너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부정적 낙인을 계속 찍어. 그러다가 실제로 뭐가 된 거야?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죠. 나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그래서 다시 잡혀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장발장이 교화되게 됐냐? 그 미리엘 주교라고 하루는 여기 성당에 가가지고 살짝 막 춥고 배고프고 떠들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이제 막 숨어서 좀 자다가 은식기를 훔쳐서 나와요. 은식기.
식기를 뭐 거기 오고 비싸 보이길래 훔쳐서 나오다가 다시 경찰에 걸려요. 경찰에 걸려가지고 경찰이 어이씨 너 왜 훔쳐가지고 하는 거야? 뭐 복장도 수상하고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네.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성당에 있던 그 신부님한테 데리고 가. 미래의 주교한테. 여기 막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 식기 가지고 막 걸음하게 있으니까 이거 물건 훔친 거 아닙니까? 도둑놈인 것 같은데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미래의 주교가 아니 그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건데 왜 식기만 가져가요? 촛대도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촛대까지 줘. 그러니까 되게 감화받은 거죠 장관장. 그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 실제로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잘 살라고 막 작별인사 해주고 하거든요. 장관장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런 데 쭉 나와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시장님까지 돼요. 시장님까지 돼가지고 막 주변에 뭐 자선 활동하고 봉사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시장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해 뭐 노력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 프랑스 혁명하고 맞닿아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얽혀서 뭐 진행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장관장이. 여튼 그래서 뭐 때문에 장관장이 흑화한 거예요. 자베르 경감이 24651이라고 너는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런 거죠. 빵 하나 훔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지. 지갑을 똑같이 하더라도 뭐 태우가 지갑을 해. 너는 그럴 수도 있지. 태우니까. 홍제가 지갑을 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단 말이야. 홍제가 흑화하겠죠. 나는 어차피 뭐 지갑하는 애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하면 돼? 이제 낙인을 찍을 때 신중하게 잘 찍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낙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안 찍어도 될 낙인을 찍으니까 얘가 일탈행위를 하잖아. 안 찍어도 될 낙인은 찍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 교제의 이론이다. 차별적으로 남과 사귄다는 얘기죠. 연애할 때도 뭐 이성 교제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교제한다, 사귄다. 자, 타인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여기는 습득한다는 학습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탈 그러니까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는 거죠. 물건을 훔치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감쪽같이 훔칠 수 있어.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아니고 이게 같이 나오는 한자들이 이게 실제 지시문에 나오는 한자들이다. 근묵자흑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예요? 근묵자흑. 가까운 근자가 근처할 때 근이에요. 묵이 이거 먹하는 묵이에요. 먹묵자를 써요.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사람은 어떻게 돼? 까매져. 왜? 먹 근처에 있으니까 글씨 하다 보면 튀고 하면 까매지겠죠.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네, 맹자 어머니의 유명한 고사죠.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혹은 부모님의 교육열을 얘기할 때 주로 나오는 사례입니다. 처음에 얘가 그 시장 바닥에서 컸대요. 어머니가 맹자를 홀몸으로 기르는데 집 주변이 시장 바닥이거든요. 맹자가 그걸 옆에 쓰다가 뭐 싸구려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장사하는 흉내를 냈대. 그러면 어머 아들자 우리 아들내미는 이제 뭐 대가 뭐 성균관에 가야 되는데 뭐 잘 그 1등 뭐 유학자가 돼야 되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집을 사고 딴 데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데가 하필이면은 그 공통묘지 주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곡소리 내는 걸 흉내를 내는 거죠. 상여 내고 막 뭐 하면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 노래 부르고 또 다시 충격을 받아가지고 서당 근처로 옮겼대요. 그래서 이 교자가 옮길 교자다. 아니 천자가 옮길 천자다. 그래서 3번 옮긴 그러면 뭐 맹자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뭐 상천지. 그래서 서당 주변으로 가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자의 뒤를 잇는 뛰어난 유학자가 되었다. 뭐 이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돼? 시장 바닥에서 혹은 뭐 공동묘지 주변에서 나오면 되죠. 먹 주변에서 나오면 되잖아. 해야지 되지. 그래서 일탈자의 접촉을 차단하고 좋은 데로 가면 되겠지.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일탈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내용이 이거는 같이 한번 보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선택은 실제 기출 선택들입니다. 범죄 동기 내면화가 일탈 원인이야. 태훈아 맞춰보자. 범죄 요 4가지 중에서 디르케 마노미 머트나미 낙인이면 차별교제거든. 그래서 범죄 동기 내면화가 일탈 원인이라고 해요. 뭘까요? 범죄 동기 내면화. 1, 2, 3, 4. 찍으십시오. 3, 2, 1. 뭐야? 4번이다. 4번. 범죄 동기를 내가 배우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내 안으로 발물이 한다.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차별 유발. 나쁜 애들이랑 사귀면서 범죄 동기를 내 안으로 학습한다. 습득한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내면화라고 나와요. 민서야 뭘까?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내면화되는 건 이게 뭘까요? 되게 아노미, 디르켄 아노미, 머튼 아노미, 낙인 이론 차별 주제 중에
부정적 자아 전체성의 내면화가 일탈 원인이다라고 선지를 쓸 수 있는 건 뭘까? 낙인이 보여요. 낙인이. 그러니까 낙인을 찍어가지고 내가 흑화하는 거죠. 아 나는 원래 그런 놈이지. 내 안에 흑염룡이 날 뛰고 있어. 흑화해. 일탈 원인이다 3번입니다. 다음. 그럼 다 비슷한 얘기인데 또 차별적 교제가 일탈 원인이야. 뭐겠어? 차별적 교제니까. 차별적 교제 때문에 일탈이 일어난다. 뭐겠습니까? 4번이죠. 차별 교제 이분이니까 차별적 교제가 원인이겠지. 4번이고. 그러니까 나쁜 애들이랑 차별적으로 어울려서 논다 이거잖아. 4번. 차별적 제재가 일탈 원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뭘까요? 뭐라고? 미연아 뭐라고? 3번이 3번. 낙인을 얘는 찍고 얘는 낙인을 안 찍고 얘기지. 차별적 낙인, 차별적 제재. 뭐 보상과 제재할 때 그 제재다. 얘는 처벌하고 얘는 처벌 안 하고 그 얘기야. 차별적 제재한다는 거. 낙인을 찍은 거는 차별적 제재를 한 거니까 그게 일탈 원인이 된 거는 낙인 기분이죠. 낙인 3번. 마지막 차별적 기회 부여가 일탈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요 남은 거 두 개잖아. 디르켐하고 머트 중에 차별적 기회 부여가 일탈 원인이다. 뭘까? 2번이 되니 2번. 얘는 내가 금수저야. 금수저가지고 고액가액을 받아. 1등을 받기 싫겠죠. 근데 나는 흑수저야. 1시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려면 5시간 알바를 해야 돼. 그럼 내가 힘들 거 아니야. 이제 뭐랄까 그 장학금 같은 거, 저소득층 장학금 마음 놓고 공부를 해라 이런 거 이제 돈 같은 거 좀 지원해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문화적 그 제도적 수단을 갖춰주는 거죠. 문화적 목표를 위한. 그래서 얘는 기회가 있고 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화적 그 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괴리감이 크다 안 크다 그 얘기입니다. 차별적 기회 부여는. 그래서 답이 2번이다. 2번. 워튼의 안오미. 내용이 다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낚시하기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이쪽 파트는. 이 정도 느낌으로 많이 나와요. 선지가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선지를 봅시다. 아노미 이론이네. 태우냐? 아노미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주목할까요? 네. 사회화 과정은 사회화되는 거 배운다는 얘기죠. 사회화는 뭐랑 주로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교육이랑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그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뭐야?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간이죠. 훈련소, 연수원 이런 게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었잖아. 이해가니? 사회화라는 거는 교육이랑 동의어로 쓰여. 일탈 행동이 배우는 거야. 뭐예요? 일탈 행동이 배우는 거다, 습득하는 거다, 학습하는 거다, 교육받는 거다 뭐야? 차별 교제예요. 맞겠지? 사회화 과정입니다. 차별 교제, 일탈 과정 학습한다는 거. 차별 교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번 행사는 것이 하나예요. 다음 태우. 자, 디르켐 아노미 이론에서는 사회 구성에 대한 사회 구조의 지나친 통제가 일탈 행위를 위반한다고 볼까요? 뭐가 뭐로 바꿔야 될까? 규범이 없어서 일탈을 하는 거야. 아노미 이론은 무규범 상태라고 원래 뜻이. 규범을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규범이 없는데 어떻게 규범을 지나치게 합니까? 아노미 뜻이 뭐라고? 머튼이든 디르켐이든 아노미의 원래 원어 뜻이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아노미의 원어 뜻이 뭐라고? 무규범 상태가 아노미라니까? 노미가 무슨 학문 할 때 그 뜻이 됐죠. 체계의 시스템 이런 걸 노미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없는 상태죠. 무규범 상태라고. 근데 아노미 상태인데 어떻게 사회 규범의 지나친 통제가 가능해? 우리가 하는 거죠. 이해가? 근데 아노미의 정의를 모르면 뭐 하다가 틀리는 거지. X입니다. 다음 민서. 자, 낙인 이론에서는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를 부정하는 개인이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 맞을까?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를 부정하는 개인이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 맞을까요? 민서야 맞니? 연재야 맞아요? 124번. 아니야. 기대를 부응하니까 얘가 나는 나쁜 놈이라고 낙인을 찍었잖아. 그 기대에 부응한 거죠. 진짜 나쁜 놈이 돼버린 거지. 그죠? 기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24번 뭐라고 해석해야지.
기대도 아닐 뿐더러 타인들의 평가를 부정하는 건 더욱 아니다. 부정적 의미 부여를 수용하는 개인이 일탈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 평가를 수용하는 개인들이 일탈행동을 건드리기 때문에 라는 게 좀 틀려. 짠. 태훈이 낙인으로는 일탈행위에 대한 동기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좀 시작할까요? 일탈행위에 대한 동기를 내면화하는 과정. 25번. 넥슨. 차별 동기 내면화 학습하는 거죠. 차별 문제 이론이고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거죠. 일탈행위는 동기 내면화는 차별 문제에서 나옵니다. 차별 문제. 일탈행위는 범죄 동기 내면 차별 문제. X 틀렸고요. 증기. 자, 낙인으로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일탈행동의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죠. 유일하게 주관적인 기준이라니까. 나머지는 다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차별 기준도 객관적. 나쁜 놈이라는 기준이 있어. 얘가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랑 어울려서 일탈을 하는구나. 사회적인 거야. 근데 이것도 규범이잖아. 규범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있어. 여기는 없어. 낙인을 누가 찍는 거니까? 개인이 찍는 거니까. 그래서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일탈행동의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현재 차별규제 이론은 차별규제 이론에서는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맞죠? 그 2차적 일탈이라는 거는 차별 미안하다. 2차적 일탈이라는 건 어디에 나오는 용어니? 낙인 전용 키워드예요. 처음 사소한 일탈을 해. 그 일탈을 1차적 일탈이라고 해. 다음에 이거 낙인을 지켜.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 돼서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2차적 일탈이에요. 2차적 일탈이기 때문에 차별규제가 아니라 낙인에서 나와야 돼요. 틀렸고요. 증기 차별규제 이론에서는 개인이 일탈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학습함으로써 일탈행위자가 된다고 본다. 맞니? 그럼 뭘까 이건? 28번 어떤 내용일까요? 무슨 이론일까요? 부정적 인식을 학습한대. 낙인이겠죠. 낙인. 누구의 부정적 인식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 인식을 내가 내면한다. 맞나? 128번. 잠깐만. 일탈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면 애초에 일탈행동을 할 수가 없겠네. 미안합니다. 일탈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니라 긍정적 인식을 학습함으로써다. 학습은 맞고요. 내용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일탈은 안 했죠. 일탈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학습함으로써. 그리고 일탈행동에 대한 부정인식을 학습한다? 부정인식을 내면화한다? 뭐 이런 게 낙인 이론에 대한 키워드가 학습은 보통 차별규제 이론 키워드가 근데 일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학습하는 거겠죠. 일탈에 대한 담배 피는 거 너무 불평이 요새는 부담이 되시지 친구 사이에서 담배 피기 힘들다. 멋있게 바라보는 친구 사이에서 담배를 태훈이 차별규제 이론에서는 틀렸고요. 차별규제 이론에서는 일탈의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합니까? 낙인 빼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연한 차별규제 이론에서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새로운 자아상이 형성되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볼까요? X가 하면 새로운 자아상은 어디서 얘기하겠니? 흑화한다 그랬잖아, 얘가. 이게 낙인을 한번 지켜가지고 나는 범죄자야. 라는 자아를 형성한다고.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해 주는 거는 낙인을 지워준다는 개념이에요. 미리엘 주교가 은초 때도 주는 거죠. 130. 낙인 얘기가 나오네요. 새로운 자아상을. 저희는 부정적 자아상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걸 새롭게 재사회한다. 여기가 좀 어려워. 변별을 선정해. 아니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궁금한데. 태훈이 이거 쉽죠. 객관적 연재야.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건 뭐라고요? 아놈이랑 차별규제, 낙인 빼고 다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죠. 민서야, 사회적 반응이나 의무의 부여가 아닌 행동의 속성이 일탈로 규정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뭘까요? 이게 뭐가 되고요? 낙인이랑 차별규제예요. 이거는 어려운 선지일 수 있는데 아노미는 이 사회적인 거죠. 얘는 기능론적 입장이란 말이야. 사회 구조를 보는 거야. 그래서 행동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 의미 부여. 잠깐만. 미안하다. 이거는 모르겠고요. 아놈이랑 차별 보죠. 아놈이 차별. 예,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동의 속성은 객관적 기준. 이게 객관적 기준으로 보세요. 객관적 기준. 사회적 반응이나 의미 부여의 주관적인 거다. 이거 사회적 반응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의미 부여도 주관적으로 나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의 속성, 어떤 행동의 객관적 어떤 속성 이거가 일차로 규정되는 거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애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붙여놨어요. 아놈이랑 차별 문제입니다. 다음 진기.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1차적 건데 뭘까요? 상호작용. 차별 문제. 낙인 둘 다 나. 얘네가 그 상상론적 입장이겠지. 미시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낙인과 차별 문제 둘 다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겁니다. 홍제. 자, 비일탈자의 일탈 과정이 주목한다. 일탈 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낙인도 해당되고요. 과정이라는 건 미시적 관점이에요. 일탈을 하는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 낙인과 차별 문제 공통이에요. 아노미는 일탈의 원인에 주목한다고 봐. 사회 구조가 잘못돼 있어서 얘가 일탈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과정치는 일탈하는 중에 상호작용 이걸 얘기하는 거라서 낙인하고 차별 문제 공통입니다. 미시적 관점. 태우. 자,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다. 뭘까? 셋 다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다. 근데 그 사회적 요인이 사회 구조적인 요인인지 사회적 개인의 상호작용인지. 근데 사회적 개인의 상호작용도 사회적 요인이야. 그 정도는 셋 다. 공통선지 요인. 홍제. 사회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다고 할 거예요. 뭘까요? 이건 안 넘기죠. 이거는 도시적 관점에서 뜻이라고. 이런 느낌으로 조금 어려운 선지입니다. 넘어갑니다. 2단원이 끝났고요. 2단원은 사회 집단, 사회 조직 그쪽 파트가 조금 어렵고 문화 파트는 쉬워요. 문화 파트는 문화, 사회 문화 전체적 내용 중에서는 조금 한참 고르면서 넘어가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 계정에서 문화 파트가 굉장히 빈약하게 다 빠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네는 좀 많이 배우는 거야. 원래 사회 문화잖아. 문화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교육과 좀 바뀌면서 다 빠졌더라고요. 문화 이해이기 때문에 문화가 뭔지부터 배웁니다. 문화. 자,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문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좀 몇 번 설명했지 방학 때. 저 들었잖아요. 문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문자야? 그럴 그렇지. 문자 할 때 문자가. 문신 문무양발할 때 그 문자. 화는 무슨 뜻이야? 뭐예요? 될 화자다. 변화하다 할 때 화자예요. 뭔가 되어간다. 문화라는 거를 그냥 중국 애들이 먼저 썼겠지. 이 문화라는 단어를. 근데 중국 애들이 쓸 때 나는 문화 민족이다. 문화를 쓰는 문화 민족이야라는 용어를 쓸 거거든요. 그럼 문화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문자화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는 글자를 쓰는 농경 정착 민족이라는 뜻이야. 그 중화주의가 조금 이따 나올 거거든요. 자문화 중심주의 사례로 중화주의가 나올 거야. 근데 왜 애들이 중화주의냐면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직접 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족이 지금 14억 인구고요. 근데 14억 인구 중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거든. 다 합치면 44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한족이 주류 민족인데, 근데 한 개밖에 없는 한족이 중국 전체 인구의 54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국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그때 얘기 안 했나? 근데 내신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 92%를 차지하고 있어. 근데 나머지는 다 소수민족이잖아. 왜 소수민족이 엄청 종류가 많은데 얘는 왜 8%밖에 안 돼? 왜 한족이 혼자 얘만 92%야? 얘네가 농경민족이라서 그래요. 옛날에 중화주의죠. 중화주의는 가운데 존재의 빛나는 한자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제 만주도 중국 영토고 여기 몽골도 내몽골 자치구, 네이몽골 자치구로 그러죠. 내몽골도 중국 영토고 위구르 중국 영토고 티베트 중국 영토거든. 그래서 중국 영토 엄청 커졌는데 명나라 시기까지만 해도 명나라도 그래도 남쪽까지 차지했거든. 명나라 시기까지만 해도 지금 영토의 3분의 1밖에 안 돼. 원래 한족이 차지했던 영토는 여기만 한족 영토야. 이게 황하강, 그러니까 양쯔강입니다. 양쯔강, 황하강이 6번째로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고
밑에가 양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야. 원래 어떤 나라의 영토 크기는 강 길이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럽에 큰 나라들이 없잖아. 우리도 유럽에 가면 한 나라 크기가 중간 정도 돼요. 왜냐면 유럽에는 큰 강이 없어 생각보다. 거기 다 반도고 해안선 복잡하고 영토 웅퉁웅퉁 해가지고 넓게 흐르는 긴 강이 없거든. 근데 중국이랑 미국에 있는 거지.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 강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강이에요. 여튼 그래서 중국 땅덩이가 커지게 된 건데 얘기하고 싶은 거. 근데 원래 한족이라는 거는 여기만 딱 한족이에요. 지금의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여기 위에 있는 하마가 밑에 있는 양쯔 강 주변에 살던 애들을 한족이라고 불렀어요. 한 나라가 기원인 애들이죠. 한족이니까. 여기 딱 이렇게. 나머지는 어땠냐? 여기 북쪽이잖아. 만주 벌판이야. 날씨가 추워서 농사 짓기 힘든 지역이야. 밑에 고온다습한 지역이거든. 지금은 개발돼서 농사 잘 돼. 그 남북조 시대에 남쪽의 한족들이 밑으로 쫓겨가가지고 여기를 개발한 이후에 농업 생산량이 북쪽을 앞질렀어요. 근데 이전에는 아직 개간이 안 돼 있던 시기야. 여기 너무 고온다습하고 늪지대 이런 지역이어서 우포늪 같은 느낌이야. 농사를 짓기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북적이라고 부르고 북쪽 오랑캐입니다. 북적. 밑에는 남쪽 오랑캐 남만이라고 불러요. 서쪽에는 위구르 고원 밑에 티베트 고원이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죠. 농사를 못 짓겠죠. 여기는 그래서 서융입니다. 서쪽 오랑캐가.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는 있긴 한데 나라 크기가 적죠. 나라 크기가 작잖아 되게 AOE 비교가. 그래서 그냥 퉁쳐서 그냥 오랑캐야. 동이 쪽에.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오랑캐들인데 우리만 농사 짓는 정착 농경 민족이야. 그래서 이게 중하에 가운데서 빛나는다. 얘네는 문자를 쓰기 어렵죠. 왜? 정착 농경 민족만 문자를 쓸 수 있어요. 가운데 앉아 있잖아. 얘네는 말 타고 다니는 무슨. 그리고 왜 얘네들은 민족이 엄청 많아졌냐면 유목민족이죠 기본적으로. 여기 산악민족 이런 애들도 유목민이 더 많다. 여기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좀 적은 편이고 여기는 부족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 여기서 부족수가 많습니다. 얘네가. 왜냐면 유목민족들은 농경민은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애를 들이다 놔도 돼. 왜? 들이다 놓으면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왜 전근대 시기에 1차 산업이 주류일 때 인구 구조가 유소년층 비율이 높았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유목사회에서는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돼요. 애를 많이 낳으면 부족이 굶어 죽어. 그렇지 먹을 게 많이 없는 사회잖아요. 여기 만주벌판입니다. 그래서 부족원이 좀 커지잖아. 그러면은 장남이 자기를 따르는 부족원을 이끌고 분가를 해요. 따로 떨어져서 갈라져서 다 이렇게 돼요. 칭기즈만도 땅덩어리 막 4개 갈라주잖아. 몽골 제국을 4개로 가려줘. 오고타이 칸국, 일칸국 이라고. 그런 관습의 일환이야. 여튼 그래서 장남이 자기 다른 부족원 데리고 분가하게 되면은 시간이 막 지나면 어떻게 돼? 원래 민족이라는 거는 언어랑 풍습 따라 다른 거야. 같은 민족이었는데 언어랑 풍습이 달라지고 다른 민족이 되는 거지. 저기는 인원수가 되게 조금조금한데 소수 민족들이 엄청 많은 거죠. 여기는 얘네만 계속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는 인구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92%. 나머지 얘네는 정상 노병 민족이 아니잖아. 그지? 문자를 못 쓰는 민족이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원래 문화라는 단어를 썼던 애들 입장에서 문화는 우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야 없는 단어야? 우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 원래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우월한 거고 우리가 문화 민족이고 나머지는 열등한 민족이에요. 괜찮니?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이렇고 서양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양에서는 문화를 영어로 뭐라고 컬처라고 하죠. 컬처 기본 영어죠. 컬처라고 하는데 이 컬처는 무슨 뜻입니까? 문화거든요. 이 컬처의 어원이 뭐야? 어디에서 온 단어지 컬처가? 고3이니까 이 단어를 알죠? agriculture 뜻이 뭡니까? agriculture 알겠죠? 최저를 영어를 가지고 맞춰야 되지 않니 친구들? 무슨 뜻입니까? 농경이라는 뜻이죠. 명사니까 TUR이로 끝나는 농업이라는 뜻이죠. 농업. 그리고 cultivate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cultivate 무슨 뜻이야? 경작하다. 그렇지, 경작하다.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agriculture, cultivate. 여기서 컬처가 뭐야? 무슨 뜻이니 컬처는? 농사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아요. 내가 문자를 쓴다. 정착 농경민이라는 얘기고. 여기도 다른 데는 저기 유럽은 기본적으로 수렵 채집 사회거든요. 다
다 수렵 채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착 농경 해가지고 문화를 이렇게 좀 일구고 있는 우월한 민족이라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뭐 로마 뭐 이런 뜻이죠. 정착 농경 하고. 그래서 둘 다 원래 우열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컬처를 쓴다, 문화를 쓴다 이런 단어를 쓰는 애들은 주변 민족을 열등하게 보고 있는 애들인 거지. 근데 문자를 쓰는 문화를 단어를 쓰는 애들이 세력이 좀 커질 거고, 얘가 주류 민족 잘 나가는 애들이니까 컬처라는 단어를 쓰는 애들이 주류 민족이니까 잘 나가는 애들이겠지. 세력이 점점 커져. 세력이 커지면서 막 주변 애들 잡아먹었습니다. 잡아먹다가 둘이 만났어요. 세력이 둘이. 근데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8세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서양이 동양을 본격적으로 식민 지배하기 전까지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적으로 이겨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말을 했잖아. 이슬람이 쳐들어갔다가 그리스에서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에 패배해서 돌아갔거든요. 탈라스 전투 뭐 이런 거. 뭐 당나라가 뭐 이슬람에 쳐들어갔는데 결국 정복 못하고 물러났단 말이야. 그래서 오씨 나도 센 애들인데 너도 센 애들인데 서로 만나니까 결판이 안 나네. 그래서 그냥 우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걸로 하자가 결론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의 의미에서 우열 관계가 빠졌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오분이가 합시다. 자, 그래서 둘이 서로 만나가지고 결판이 안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린 그냥 우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거야. 생활 양식이 다른 겁니다. 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거를 넓은 의미의 문화,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자, 좁은 의미, 문화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생활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생활 양식 가정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무주의적 소득을 통째로 이루면 어렵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냥. 이해가니? 문화라는 거는 너네처럼 그냥 수렵 채집하고 유목하고 떠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 정착 문화의 의미입니다. 원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났다. 근데 좁은 의미로는 뭐라 그래? 교양 있고 세련된 것 뭐 이렇게 표현해요. 문명이라고 이 동의어로 씁니다. 문명의 반대말은 뭡니까? 야만이다. 야만이라는 단어에 아주 열등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문화는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의미가 다양해진 거고 문명은 아직도 우월한 걸로만 쓰여요. 자, 문화 절대주의적 입장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것도 우열 관계가 있는 거고요. 자, 보통은 좁은 의미의 문화는 앞에 나오는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문화 생활 혹은 문화인 이런 거. 난 문화인이야. 교양 있고 세련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야. 문화 생활을 했어. 뭐 뮤지컬 보러 갔어. 뭐 이런 거야. 보드 게임 하러 가서 뭐 문화 생활 했어 이렇게 얘기는 보통 안 하죠. 게임하고 PC방 가서 문화 생활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고. 다음 넓은 의미의 문화는 그냥 생활 양식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애를 뜻하는 용어라고.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인데 여기는 우열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거라서. 여기는 보통 뒤에 문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에서는 어떤 생활 양식이 있다. 청소년 문화, 청소년은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산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게 나오거든. 이게 좁은 의미의 문화인지 넓은 의미의 문화인지 구별하시고 해가지고 얘는 뭐 교양 있고 세련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밑줄 끄는 게 넓은 의미지 좁은 의미지를 구별해야 돼요. 보통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거 생각합니다. 문화 땡땡으로 앞에 문화가 위치합니다.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앞에 위치하면 좁은 의미의 문화, 문화인이죠. 문화 생활이죠. 뒤에 오면 넓은 의미의 문화. 뒤에 오면. 그래서 청소년 문화, 한국 문화 이렇게 들어가요. 넓은 의미로는 땡땡 문화로 문화가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를 주의를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 인류학이나 문화 앞에 들어가니까 원래는 좁은 의미의 문화여야겠지. 요거 대보다 그렇잖아. 문화가 앞에 들어가니까. 근데 문화 인류학은 어떤 그 문화와 어떤 인류 그 문화에서 어떤 인류들이 살아가는지를 연구하는 거야. 그 인류들이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분류라. 여기는 우열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학술적인 그 연구 목적이 있어서. 이거는 넓은 의미의 문화인데 앞에 나오기 때문에 얘가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느낌이에요. 대체로 앞에 오면 좁은 의미, 뒤에 오면 넓은 의미가 합니다. 다음
문화의 조건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위적이어야 돼요. 인위적인 거. 여기 나오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연 상태에 있는 것만 안 돼. 유전자 본능에 의한 행동. 그눈 깜빡이면 자연적인 거잖아. 이거 앞에서 사회현상, 자연현상 할 때도 얘기했잖아. 눈 깜빡이면 내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3초에 한 번씩 눈이 건조해지니까 촉촉해지라고 이렇게 눈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윙크는 내가 의도해서 하는 거지. 내가 태훈이를 꼬시겠다. 그거는 문화가 될 수 있어. 윙크를 해서 이성을 유혹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하는 거지. 유전적 본능, 눈 깜빡이 이런 거 안 되고, 그리고 공유되는 거예요. 내가 윙크를 너한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네가 나한테 매력을 느껴. 야, 그게 이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전달되지 않아. 내가 너를 꼬시려고 새끼 손가락을 까딱까딱까딱 해. 나 혼자만 너를 꼬시고 있는 거죠. 넌 지금 내가 꼬시는지 모르잖아. 개인적 습관, 나는 꼭 남을 헌팅을 할 때 새끼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의도가 전달되지 않잖아. 그런 건 문화라고 하지 않아요. 공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 습관들은 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나와. 문화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공유되고 인위적이고 두 개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나누는 기준들인데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물질 문화가 빨라, 비물질 문화가 빨라, 문화지체, 기술지체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물질 문화 혹은 기술 문화가 기술이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반도체는 눈에 보이죠. 반도체 기술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지? 반도체 기술은 물질 문화입니다. 기술 문화가 물질 문화라는 용어로 쓰여요. 왜? 이죠. 삶을 위한 도구, 물질 문화거든. 근데 도구를 이용하는 기술도 물질 문화다. 이것도 빈칸에서도 나와요. 이게 물질 문화인지 비물질 문화인지. 어떤 기술이 물질 문화에 들어가냐, 비물질 문화에 들어가냐를 가지고 선지를 묻는다. 자, 컴퓨터는 당연히 도구니까 물질 문화고요. 누가 봐도 물질 문화죠. 이거는. 인터넷 눈에 안 보이잖아. 물질 문화입니다. 물질 문화. 컴퓨터를 구현하는 기술 뭐 이런 거. 자, 반도체 가공 기술은 뭐다? 물질 문화다, 비물질 문화다? 반도체 가공 기술 물질 문화입니까, 비물질 문화입니까? 물질 문화겠죠. 기술이니까. 기술 문화예요. 기술 문화. 물질 문화. 다음 비물질 문화는 어떤 게 비물질 문화냐? 웬만한 건 다 비물질 문화예요. 근데 제도는 보면 제도 같아요.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인데 법, 관습, 제도, 종교 뭐 이런 게 제도 문화입니다. 관념 문화는 오만 차탕이 다 잡는 관념 문화예요. 기술 혹은 물질이 아니고 제도가 아닌 건 다 관념 문화로 생각합시다. 정신적 참견, 철학, 종교, 예술, 역사 이런 게 관념 문화. 그래서 비물질 문화죠. 제도 문화 아니면 다 관념으로 정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물질 문화는 비물질 문화를 봤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발달할 거야. 문화가 발달하면서. 근데 한쪽 속도가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 속도가 더 빠를 때 이걸 문화 지체라고 해요. 기술 보통은 이게 더 많아. 이거를 생윤하는 사람이 없군요. 아니 있잖아. 요나스가 윤리적 공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윤리의 발전,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많은데 윤리의 발전 속도는 느리니까 문화 지체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자, 물질 문화 속도는 엄청 빠른데 거기에 우리의 정신적인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악성 댓글 뭐 이런 거, 사이버 범죄, 휴대폰 불법 촬영 이런 거.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은 갖춰져 있지. 근데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걸 좀 그런 익명성이 보장된 소통 환경을 잘 활용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악성 댓글, 사이버 범죄, 휴대폰 불법 촬영하고 기술이 갖춰졌는데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식 수준이 뒤떨어진다. 문화지체라고. 다음 기술지체는 비물질 문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이건 좀 드문 경우예요. 우리의 의식 수준은 발달했는데 오히려 기술이 이걸 뒷받침하지 못하는 거지. 자, 기술적 문제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지, 기술 직접 민주주의. 근데 아직 투표 조작 뭐 이런 거 맨날 좀 얘기하잖아. 뭐 투표 조작했다고, 재선거 하라고. 그거를 완벽하게 해킹 방지 이런 거 모두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공정에 할 만한 증명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시민의식은 성숙했지만 해킹 조작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직접 민주주의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국민 인터넷 신문고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잖아요. 우리가
복지제도 예산을 몇으로 할까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지.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국민신문고에 요청만 하는 거라고. 이게 사이드다 사이드.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국민투표해가지고 어떤 안건 중요한 안건은 다 인터넷 하면 좋지. 근데 받아들이겠냐? 결과 다 승부가 못한다는 거지. 조작용만 얘기하겠지. 그래서 대부분은 뭐가 더 빨라? 되게 더 빨라요. 문화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기술 발전도 더 빠른 거고. 근데 문화자체가 훨씬 보편적인 거죠. 다음. 자, 요것도 별이죠, 별. 별이라는 거는 한 문제가 보통 나온다는 얘기야. 모의고사 20문제 중에 일주일 주제입니다. 보통 이제 문학 파트에서 한두 문제 나올 때 여기는 한 문제 정도 꼭 나와요. 그래서 문화에 이게 5가지 문화의 속성이 있습니다. 음양 오행에 5가지 있다면 화수목금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세상 만물의 속성 5가지 물, 불, 흙, 바람 이런 거 하듯이 문화에도 이런 5가지 속성이 있대요. 그 5가지 속성을 어떤 문화의 사례를 주고 이거는 문화의 이 속성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다. 밑줄 끄은 다음에 이거는 무슨 사례야? 그냥 구분하는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일단은 이 5가지 속성이 어떤 속성인지를 외우는 게 먼저예요. 대충 이렇게 막 앞글자 따가지고 두 문자를 만들어 왔는데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공유성, 공동성이야.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학축, 전공, 변입니다. 학축, 전공, 변. 어떤 식으로 이게 스토리텔링을 짜느냐. 자, 내가 실제로는 역사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회문화를 전공했다고 칩시다. 사회학과야. 근데 너 사회학과라며? 너 사회학과 출신이니까 대학교에서 축제하는데 사회를 맡아봐 이렇게 된 거죠. 사회학과니까 사회를 맡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 학생 축제하는데 내가 사회학과라서 사회를 보게 됐어. 전공 때문에 변을 당한 거죠. 학축 전공 변입니다. 그래서 학교 축제에서 사회학과 전공 때문에 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좀 이미지에서 외우면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학습하는 거야. 처음에 아무것도 문화라는 건 전부 다 후천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건 문화가 아니랬죠. 아까 문화의 정의에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 나오잖아. 그리고 본능적인 거는 문화가 안 치잖아. 그래서 문화는 항상 내가 잘 모르는데 처음으로 습득하는 거다, 배우는 거다,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겁니다. 학습. 무언가를 배워. 그 다음에 이게 쌓여. 한꺼부터 쌓입니다. 한꺼부터 쌓여. 축적되는. 학습해서 축적됩니다. 그지? 그래서 학축 한 다음에 대충 전체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전체 모양. 전체 모양을 이렇게 연결한다. 공유되는 거죠. 이렇게 공유하면 어떻게 되냐? 변이 되고. 변 모양이다. 그래서 학습한다, 배운다, 쌓인다, 축적된다. 그 다음에 전체 모양이 만들어지는 전체 모양. 이거를 연결하면 공유되면 뭐 되는 거야? 변이야. 이렇게 외웁니다. 학, 축, 전, 공, 변이다. 이걸로 외우고 두 문자로 외우고 이걸로 외우든 어떻게든 머릿속에만 들어가면 돼. 계산이 5가지가 뭐라고? 다시 이 시간을 25초 주겠습니다. 5초. 5가지 속성인데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공유성, 변성성. 뜻은 조금 이따 볼게요. 일단 이것도 외웁니다. 5 4 3 2 홍재야, 문화의 속성 5가지를 얘기해보면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그렇지. 그 다음에 공유성, 변동성, 좋아. 진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문화의 속성 5가지.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또 전체성, 마지막. 그지? 학축, 전공, 변동성. 하고 이제 뜻을 보자. 이거 이제 시험을 보면 일단은 내가 아마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막 시간도 없는데 당황하잖아. 그래서 5가지 써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문화 파트인데 이걸 묻는 것 같아. 문화의 속성을 묻는 것 같아. 5가지 써놓고 이 5가지 속성 중에 밑줄 끈 게 무슨 특성을 나타내는지 찾는 식으로 하세요. 하나씩 봅시다. 학습성은 배워서 습득한다는 거야. 후천적으로. 원래는 없었는데 배우는 거여야 됩니다. 자, 어르신들이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원래 스마트폰을 몰랐잖아. 제4회하죠. 제4회 앞에 나온 개념은. 예전에는 막 피처폰 세대였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닌 핸드폰이 놀랍게 된다는 존재했습니다. 내가 한 5살 때
칩시다. 그때 있었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거는 피처북만 쓰다가 통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만 쓰다가 그 옛날에는 심지어 전화 교환소 뭐 이런 게 있었죠. 60년, 1960년 어르신들이 이제 문화센터 가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면서 어플은 이렇게 가시고요. 카톡은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은 이렇게 하면 돼요. 전화기 등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법을 배워요. 학습하는 거니 이게 습득한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니 학습성이다. 맞죠? 다음 축적성인데 원래는 전화라는 게 봉화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거죠. 연락수단이 파발막 이런 거 갖다가 그다음에 그냥 원격 통화 이런 거 있겠지. 편지 쓰다가 통화하다가 통화에 문자 기능이 첨부되고 여기다가 연락 수단이 이제 미디어, 게임기, 폰뱅킹, 뭐 미디어, 뭐냐 그 유튜브 스트리밍, 인터넷 뭐 모든 그 웬만한 거 다 때려박았잖아 스마트폰. 종합 기능이 계속 쌓인다 축적이에요. 다음 전체성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문화라는 게 그냥 전자기기에 끝나지 않고 연락수단이 끝나지 않고 뭐랑 연결되어 있다. 전체가 혹은 총체적으로 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문화 요소가 일정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걸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니까 미디어가 부다가 발달하죠. 이제 공영방송이 몰락했잖아. KBS, SBS 이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넷플릭스 보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교통통신이 발달한 거잖아. 그리고 저기 이제 반대편 월드컵 미국에서 일어나는 월드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죠.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다 같이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주말 드라마 이런 거 막 보고 했었거든요. 좀 더 공동체주의적이잖아요. 라디오 옛날 시기에는 전 가족이 뭐 9시에 라디오 막 들리면 라디오 막 앉아가지고 다 같이 듣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옛날에. 내 시대는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이제 혼자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개인주의 이렇게 하는 식이죠. 그러면 단순히 연락 수단이 바뀌니까 어떻게 된 거야?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미디어 산업이 바뀌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공유성은 어떤 문화적 요소가 우리 안에 공유되고 요게 아까 문화할 때 두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 그리고 공유되는 것이어야 된다.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의도를 아는 거, 윙크는 너를 꼬시겠다는 의도를 서로 알고 있는 걸 공유성이라 해요. 공유된다. 공유성. 자, 그 한국에서는 이성에게 관심을 표현할 때, 헌팅을 할 때, 번호를 딸 때, 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막 이런 거 하면서 처음으로 너무 스타일이 좋으셔서요, 막 이러면서 실례가 아니라면 실례지만 신라가 아니라면 실례하겠지만 이러면서 연락처 좀 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카톡을 교환하는 건 그런 의미가 없잖아. 보통 연락처를 달라고 하지 멘트를 칠 때. 카톡은 그냥 연락 수단이죠, 우리한테는. 근데 일본에서는 라인이 한국의 카톡 같은 느낌이라고 쓰인대요. 대중적인 메신저에. 그래서 거기는 번호를 딸 때 라인 아이디 교환할래? 라고 멘트를 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 맥락을 모른다면 갑자기 라인 아이디 교환할래? 라고 하면 교환하자 하면서 그걸 교환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번호를 따는 거죠. 나한테 이성적인 연락을 가지고 교류를 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냥 연락처 교환하자는 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인연이 싹트고 그런 거지. 여튼 마지막으로 변동성은 변화한다는 거야. 문화성이 변화하겠죠. 시간이 느립니다. 문화 고정돼 있지 않잖아. 그래서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뭐가 소멸됐어? 공중전화가 이제 없어졌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거의 안 옛날에는 뭐 돈 더 넣으면 그거 가지고 휴대전화를 운용하는 비용이 나왔대. 지금은 적자죠. 아무도 공중전화를 안 쓰잖아. 공중전화 개수도 많이 줄었어. 근데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몇 개는 놔두고 있대요. 배터리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 배터리 없어질 때 긴급하게 막 카드 넣고 비상통화하고 막 이렇게 통화 가능한 일이 두동까지 못 줄 거야. 공중전화를 해야지. 적자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중전화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거의 사라진 거죠. 소멸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변동성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게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도 변동성이고요. 모양이 바뀌는 것도 변동성이야. 그리고 추가되는 것도 변동성입니다. 뭐랑 같이 나오면 축적성이랑 같이 나오는 변동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총체성이랑 같이 나오는 변동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게 변했는데 전체적으로 변동하는 것도 변동성에 들어가요. 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문화에서 연쇄적 변동이 일어난다. 총체성하고 변동성이 같이 일어나는 거다. 단순 변동을 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컴퓨터가 바뀌었다. 이제 그 레포트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혼자 이제 레포트를 하는 건데 AI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뺏겨 쓰는 걸로 바뀌었지. 컴퓨터 숙제 양식이 바뀌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변화했는데 인공지능의 연동을 받아서 단순 변동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성 플러스 변동성이에요. 그다음에 세대 간 점승, 시간의 흐름 이걸 통해서 뭐가 많이 쌓였는데 근데 이제 변화한 거야. 그러면은 한글 변화. 옛날에는 자음 삭제. 옛날에는 한글에 띄어쓰기가 없었죠.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그리고 뭐 아래 앞자 뭐 이런 거 있고. 하여튼 뭐 띄어쓰기 추가되고 뭐 맞춤법 이런 거 추가되고 이런 건 한글 변화가 축조성과 같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한글을 쭉 나열하는 거에서 이제 띄어쓰기 요소라든가 문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하는 것이고. 근데 삭제는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 공중 변화가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는 쌓이지 않잖아. 자음 삭제만 나와. 옛날에는 자음이 16개에서 지금 14개 있거든. 자음 삭제가 딱 밑줄 것을 하잖아. 그러면 축적성 하면 안 돼. 근데 한글이 변화한 거는 막 어떤 게 누적된 거잖아. 그거는 축적성 플러스 변동성이에요. 두 개를 구분합니다. 누적되는 건 일반적으로 축적이랑 변동이랑 같이 나와요. 둘이 같이 나오고. 근데 없어지는 건 변동성만 나와. 삭제는 당연히 축적이 없잖아. 삭제되는 건 변동성만 나오고 없어지고 다른 게 생기는 것도 변동성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거다. 옛날에는 봉화 썼는데 지금 봉화가 없죠. 변동성이야. 자, 사례를 봅시다. 옆에 걸 안 보여주고 요거만 보여줍시다. 자, 절인 채소 김치 문화다. 김치 문화가 있었는데 절인 채소였거든요. 김치가. 근데 이제 고춧가루랑 젓갈이 들어가게 됐어. 문화의 소송 5가지 중에 뭘까? 옛날에 김치라는 거 우리나라가 고춧가루 들어온 게 임진왜란 시기죠. 옛날에 김치는 무조건 백김치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제 젓갈이 들어가고 양념이 들어가고 뭐 남부집 하면 구이 들어가고 뭐 젓갈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돼. 고춧가루 플러스. 그러면 김치가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문화의 속성 좀 뭡니까? 뭘까요? 추적성이겠지. 많이 쌓인 거잖아. 이렇게 있고요. 자, 외국인 신부가 김치 담그는 걸 배웠어. 뭐예요? 문화의 속성 5가지 중. 학습성. 좋아. 자, 그러면 겨울에 배추 사는 이웃집을 보고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이제 겨울철이 날씨가 쌀쌀해져. 배추를 엄청 많이 싸가지고 마트에 사가지고 배추 막 이렇게 포대기 들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 이 머리로 들어가셔.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추를 머리에 이고 막 가가지고 이제 고춧가루 막 양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간다고. 뭐라고 생각해볼까? 김장 담그시겠구나. 문화의 무슨 속성이에요? 공유성이다. 공유성의 특징 중 하나가 공유성의 특정 선지 중 하나가 공유성을 나타내는 특정 키워드 중 하나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행동이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 김장철에 배추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는 김장을 담그시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김장철에 김장을 담근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겨울에 배추 사는 이웃을 보고 김장 담그시는구나. 공유성이다. 공유성. 김치 냉장고 이거 장독대가 소멸됐다. 뭐예요? 이거 무슨 성? 변동성. 이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축적성 없는 그냥 변동성이다. 그리고 뭐지? 김치 먹는 문화에 우리가 김치를 먹고 있는데 김치맨들, 김치우먼들인데 김치를 먹을 때 김치라는 게 우리가 우리가 계절풍 기후잖아. 그래서 여름철에 막 되게 고온 다습해가지고 밑에 장독대 같은 거 묻어놓고 겨울철에 이제 좀 숙성돼서 발효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런 기후랑 잘 맞아. 그다음에 민족성이랑 잘 맞아. 뭐 화끈하고 김치 먹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생활 양식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김장을 담고 여름철에 이렇게 계속 꺼내서 삭힌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 문화, 민족성, 생활 양식 이런 거랑 다 맞닿아 있어라고 하는 건 무슨 문화의 특성? 정체성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이 5개를 구별하는 게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자 관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면 관점은 대체로 뭘로 풀렸어? 사회문화 전체 내용에서 관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관점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3가지를 뭐뭐뭐로 따따따따 기준을 3개를 만듭니까? 기갈상이 바로 나와야 돼요. 기갈상.
키스 갈기면 상남자 혹은 키스 갈기면 쌍놈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면 쌍남자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쌍놈일 수도 있고 관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 관점 같은 거 나오면 기가이상 나오면 되고 근데 문화 파트에서는 관점 나오면 요거를 봐야 된다. 총이상이다. 총이상.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세 개거든요. 네. 모든 강사님들이 다 총비상으로 가르쳐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문화를 접한 우리나라 조선 후기 뭐 세국적쟁 시기에 뭐 흥선대원군 시기에 조선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문화를 처음으로 봐. 이양선이라고 불러줍니다. 다른 그 달을 있잖아. 다른 모양을 가진 배의 이양선. 그래서 뭐 우리는 원래 나무로 배 만들었는데 저기는 쇠로 배 만들었잖아. 그래서 위에서 막 증기가 아니라 까만 연기를 보고 있죠. 오 저게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시국 정책을 합니까? 뭐 개화 정책을 합니까? 막 논란이었잖아. 그래서 교정에서 논의가 활발했다. 그래서 어떡하지? 총비상. 새로운 문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하는 거죠. 총비상이다. 기억이나 총비상, 총체론적, 비교론적,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자, 다른 거 아까 관점 뭐라고 태우나? 관점이 두 개만 여기는 이제 문화에서는 총비상이고 다른 데서는 보통 관점하고 뭐가 나온다고 기가일상이 나온다. 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속성 나온 김에 앞에 그것도 얘기해 봅시다. 그 연구자의 연구 태도 5가지 기억나요? 연구자의 연구 태도 뭐 있었어? 왜냐면 여기 나와서 그래요. 연구자의 연구 태도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 다 까먹었죠. 1단원 나오는데 1단원 왜? 성상 개개까 뭐 기억나는 거야. 성질나는 상대한테는 개개까 이렇게 한다고. 성은 뭡니까? 성찰적 태도. 상은 상대적 태도. 개는 개방적 태도. 객은 객관적 태도. 가는 가치 중립이었다. 그래서 질적 연구, 양적 연구에서 양적 연구 과정에서 가치를 개입하는가, 가치를 뭐 중립인가, 가치 개입인가 그 얘기했던 거였죠. 그런 얘기를 했죠.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거기 나오는 객관적 태도입니다 이게. 연구 그런 거고요. 총체론적부터 봅니다. 총체론적은 뭐랑 관련된 거야? 전체성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체성이랑 총체성이랑 같은 말입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문화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총체론적 관점. 특정 문화를 타 문화 요소와의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는 뭐 설날이든 막 성묘하고 제사 지내고 추석 뭐 설날 뭐 혹은 제사 날에 기일을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런 모습이 있죠. 예를 강조합니다. 어디서보다 우리나라가 성리학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유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유교 권리 있잖아요. 편협한 왜곡된 관점 탈피에 도움을 줍니다. 왜? 특정 문화 요소를 그 문화 요소만 보는 게 아니야. 이 문화 요소와 연결된 사회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편협한, 왜곡된 요거 하나만 딱 집중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는. 그래서 이걸 탈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다음 비교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근데 비교론적 관점이 뭐랑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냐? 객관적 태도랑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가 연구자 연구 태도 할 때 내가 이 관점을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눠서 가르쳤죠. 성찰적 태도, 상대적 태도,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인데 성찰적 태도는 1인칭 관점으로 보이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편견, 고정관념 이런 걸 벗어나서 현상 이면의 원리가 그거다. 성찰적 관점은 현상 이면의 원리를 탐구하는 자세였죠. 기억납니까? 그거 했잖아. 그 뭐였냐? 한반도 그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반도 국가에서 선빵 치는 게 불리해서 그런 거 있잖아. 현상 이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대적 태도는 2인칭 관점으로 그랬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 상대방의 맥락에서 보는 거. 상대적. 개방적 태도는 이제 요 사이 2인칭, 3인칭 사이로 가죠. 상대방도 나를 비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제3자도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열려 있어요. 개방적. 객관적 태도는 제3자의 관점입니다. 이거 상대론적 태도하고 구분해야 돼. 상대적 태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적 태도는 나의 관점도 있고 남의 관점도 있고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근데 뭐가 객관적 관점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비교론적 관점이 객관적 태도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도 자 제3자의 관점이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다.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문화의 객관적이고 명료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3자의 관점이 여기 들어간다. 이거는 관점. 객관적 세도 제3자의 관점이고요. 우리는 다른 문화랑 이게 똑같아. 보편적인 거야. 근데 우리 문화는 저거랑 다른. 우리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젓가락 문화거든요. 젓가락을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젓가락이 중국은 젓가락이 되게 길어요. 왜 기냐면 거기는 대가족이잖아. 인구가 제일 많죠. 한국 중에. 그래서 식탁도 대가족이기 때문에 엄청 넓어. 멀리 있는 음식을 집어야 될 거 아니야. 젓가락이 길어. 젓가락 길이를 비교하면 중국이 제일 깁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밥 먹어? 이렇게 먹어. 그릇을 들고 이렇게 먹잖아. 그리고 그 젓가락 끝이 되게 뾰족해요. 생선 요리가 많아가지고 생선 살을 발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중간쯤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이지만 플러스 뭐가 좀 다르냐면 숟가락을 젓가락만큼 써요. 우리는 수저잖아. 걔네는 나머지는 다 숟가락이 사이드다. 우리는 국물 요리가 발달해진대요. 국물 요리가 발달한 이유는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냥 고기를 하나 삶아놓으면 국물을 이렇게 많이 고아가지고 좀 풀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국물로 이렇게 우려내서 여러 번 먹는 거죠. 많이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발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튼 그런 게 이제 공통점은 뭐 젓가락을 바꾼다. 차이점은 뭐 우리는 숟가락을 쓴다. 뭐 이런 거겠지. 그러면 우리 문화는 이런 문화네. 그래서 우리는 좀 먹기 힘들었던 문화네. 뭐 이런 거. 중국 애들은 대가족이네. 일본 애들은 좀 개인적이고 뭐 끝이 뾰족하니까 생산율가 발달했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문화를 볼 수 있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게 비교는 첫 관점이고요. 자, 상대론적 관점은 여기는 상대적 태도니까 제2의 관점이에요. 상대방의 관점. 뭐가 키워드로 나면 맥락이 키워드로 나옵니다. 해당 사회의 역사,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보라는 건데 해당 사회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해당 사회 구성원 내부자 입장에서 그건 제2의 관점이죠. 상대방이니까. 많이 얘기했죠. 우리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도 상대적 관점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맥락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 그 문화 이해 태도가 따로 나와요. 거기 절대주의적 관점, 문화 상대주의 나오거든. 문화 상대주의도 우열이 없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우열이 없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니? 이거 상대적 태도. 그 연구자의 연구 태도, 상대적 태도랑 여기 문화에 대한 관점, 상대론적 관점. 그다음에 문화 이해 태도에서 문화 상대주의랑 다 비슷한 맥락으로 쓰여요.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뭘 문제를 보고 뭘 묻는가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써야 돼요. 여기 조금 비슷하면 조금씩 다르게 되거든요. 괜찮니? 선지를 못 봐. 여기가 생각보다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 파트가 어렵거든요. 5가지인데 5가지가 바로 안 떠올라요. 퍼뜩 떠오르기 힘듭니다. 수립 돼야 되는 거죠. 오래 해서 어쩔 수 없이. 자, 태훈아,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가리킵니까? 아니야. 공유되는 문화가 되기 위한 조건 2가지 뭐였어? 문화가 되기 위한 조건 2가지. 인위적. 그치, 인위적이요. 또 하나 더.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건 너를 꼬시는 의미가 너한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공유하는 거 플러스 후천적인 거. 그래서 모든 행동 아닙니다. 유전적인 거 포함 안 되고 자연적인 거 포함 안 되고 개인적인 습관은 포함 안 됩니다. 증기, 자, 관념 문화는 인간의 욕구를 억제, 절제하는 것으로 질서 유지를 가능케 합니까? 맞니? 관념 문화 중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제도 문화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제도 문화인데. 그치. 비물질 문화 안에 관념 문화와 제도 문화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욕구를 억제, 절제하는 것, 법, 도덕 규범 이런 거 있잖아, 제도 문화가. 관념 문화가 아니라 제도 문화의 특징입니다. 욕구를 억제한다, 절제하는 거, 질서 유지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관념 문화는 요거 빼고 전부였죠. 39번. 면제. 자, 문화 지체는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합니까?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우리 의식 수준이 못 따라가니까 문화 지체라고 하는 것이 X. 여기도 X. 배우, 자, 음악은 관념 문화이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기술 문화입니까? 맞아요? 음악은 악기 연주 기술이 음악이죠. 뭐라고 설명드리나?
잠깐만 관련 문화는? 악기 연주 기술이 아닌가? 악기 연주 기술은 따로 있고 음악은 그냥 비물질 문화가 넣었는데 음악은 물질 문화는 아니니까 비물질 문화다. 기술이 아닌갑다 음악을 선지 내용 그대로 나온 거라서 여기서는 음악을 기술로 보지 않아 악기 연주 기술로 보지 않았는데 그걸 별개로 본 거예요. 음악이란 학문 그 자체를 있어요. 학문 같은 경우는 뭐 관념 문화겠죠. 제도 문화 아니고 비물질 문화 아니고 그래서 옳은 선지 악기는 기술 문화예요. 악기는 기술 문화 틀렸죠. 이걸 맞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옳은 홍재야 여기부터 속성 파트가 조금 아직까지 합니다. 처음 퍼뜩 안 떠올리는데 시간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자, 한국에서 태어나 생장한 아이는 우월에 대한 호칭과 존댓말을 배운다는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 맞을까? X. 여기는 뭐겠어? 존댓말을 배운다. 학습적이죠. X고요. 우연히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뭐야? 예측. 공유성. 학습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공유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을 뜻하는 겁니다. 민서. 자,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문화의 수준 중 총체성 맞나요?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어디에 나오는 설명일까요?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공유성에 대한 키워드가 요 안에서만 인식이 공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 아이디 교환할 때가 이성 호감 표시가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지? 그러면 라인 아이디 교환할 때가 이성 호감으로 표시되는 거는 일본까지죠. 여기는 공유되고 있고 여기는 공유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공유성에 대한 선택이에요. 공유성. X. 진기. 자, 한국인이지만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의 우리나라 인사법을 낯설어 한다는 문화의 속성 중 학습법에 대한 설명일까요? 학습성에 대한 설명일까요? 뭘까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자라면 우리나라 인사법을 낯설어 한다. 공유성이겠네. 공유성 이게 인식이 공유되지 않다는 거 같은데. 공유성. 44번. 잠깐만. 학습성도 맞네요. 학습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공유성에서는 오답식 이때는 안 나온다. 학습성도 맞다. 로 부르시면 선지를 어디서 따고 외부 인터넷 강의에서 따온 것 같은데 문화의 성수는 학습성.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면 우리의 인사법을 낯설어합니다. 미국에서 배웠다, 우리나라에서 안 배웠다, 뭐 그런 맥락으로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학습성도 맞다고 보십시오.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공유성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애매한 선지를 잘 넣은 것 같아요. 424번. 그래서 여기는 5고요, 5. 다음. 태우, 자, 45번에 남태평양 지역의 카누에는 독특한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주술, 신화 등의 요소가 어우러져 있다. 문화의 소수를 축적성 맞습니까? 네. 아, 이건 총체성이겠지. 특수한 제작 기술 플러스 주술, 신화 이런 여러 요소들이 다 연결돼 있어 요라는 뜻이야. 그래서 X입니다. 축적성이 아니라 총체성이야. 45번이. 총체성으로 설명이가 있겠죠. 총체성. X고. 다음 86번. 태훈이 인도네시아 토라자 부족에서 죽은 자의 자녀들이 물소를 잡지 않으면 부족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문화의 소설 중 학습성에 대한 설명일까요? 뭘까 이거? 공유성이겠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 이거 물소를 잡는다, 뭐 이런 거 죽은 자녀들이 물소를 잡지 않는다. 이 사회에서 공유적인 인식이랍니다. 학습성이 아니라 공유성입니다. 현재 국민정음의 자음은 원래 17자인데 지금 14자만 사용되고 있어. 뭐예요? 만 해당되겠죠. 추천성은 들어가지 않다. 줄어들었습니다. X. 민서, 총체성과 변동성 교집합입니다. 한 부분에서 변동이라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은 변동이라 한다. 맞니? 총체성과 변동성. 맞죠? 공통점입니다. 아, 또 있나? 또 있네. 나 문화이의 태도를 아직 안 했구나. 문화이의 태도를 하고 봅시다.
문화의 태도. 고1 통합 때 다 한 내용이죠. 하지만 다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태도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관점은 문화의 우열이 있다. 문화 절대주의라고 그래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그 기준에 따라 우월하고 열등하다를 가릴 수 있다. 상대주의는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적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자, 절대주의는 그러면 우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두 가지. 우리께 우월하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남에게 우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절대주의는 두 가지로 우리께 우월하다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고요. 남에게 우월하다를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문화보다 우월하다. 중앙선이 있겠죠. 딴 애들은 다 오랑캐들인데 우리나라만 가운데서 빛나는 문화. 전 세계 호감도 비호감도 1위 국가가 이제 중국이 되고 막 이런 게 뭐든 당연한 거지. 이게 기본 인식 중국. 문화 사대주의에서는 한글 반대 상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최만리라고 성균관 대제학 있어요. 오늘날 치면은 서울대 총장직 교수님이 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거죠. 대통령이 새로 문자를 만들었다 치자.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이 문자를 쓰면은 이전에는 중국 문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한자. 중국이랑 외교관계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괜히 또 그 한글이 쓰기 쉬운 언어거든. 배우기 쉬운 언어잖아. 그래서 좀 인식이 낮았어요. 예전에는 앙클이라고 그랬어요. 앙클. 그러니까 아녀자들이나 쓰는 쉬운 글자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한자가 어렵고 유식하고 뭔가 좀 이런 거죠. 뭐 변신 이런 거보다는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 있어 보이잖아. 느낌상 외국어 막 남용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쉬운 글자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선비들이 공부할 때 한자 안 쓰고 쉬운 길만 찾으러 들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한글을 좀 낮게 보는 인식이 반대 상관에 들어가 있어. 메인은 사실은 중국과의 트러블 관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실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글 반대 상소. 한자가 더 우월하고 한글은 낮은 글자니까 앙클이라고 불러요. 앙클. 그러니까 한글이 지금처럼 와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 이런 게 된 거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다. 이전까지는 한자가 훨씬 우월한 언어였어. 그 주시경 선생님 막 이런 분들의 이제 덕이죠. 그리고 막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거 하니까 반대급부로 한글이 막 떠오르는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장점은 자문화 중심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뽕사상이잖아. 국뽕사상. 우리나라가 짱이야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자부심 결속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단점이 여기 단점 여기 단점 여기 단점이 여기 단점이 되는 거야. 선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연재야. 자, 문화 사대주의 장점으로 문화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선제가 이렇게 나와. 다시 연재야. 문화 사대주의거든. 문화 사대주의. 남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쉽겠죠. 문화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까? 네. 안 됩니다. 근데 틀린 선제로 나와요. 왜 안 되냐면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려면 내 것도 있고 남의 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문화 다양성이 증진이 되잖아. 근데 문화 사대주의는 우리 게 약화돼요. 남의 게 들어온다 그래도 우리 게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냥 또 있죠. 괜찮니? 그래서 문화 다양성 증진은 문화 상대주의 특정 키워드다. 이거 교집합 아니라는 거에 주의합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문화 다양성 증진이 여기만 들어가요. 자, 대신에 선진문화 수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화 발전 속도가 빠르다. 왜냐면 주로 문화 사대주의의 대상은 선진국 문화겠죠. 빨리 받아들일 거니까. 우리나라 문화도 버리고 남의 거 받아들이잖아.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문화 발전 속도는 빠른 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단점이겠죠.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쉽습니다. 중국 국제적으로 고립되죠. 적이 많잖아. 이게 다 서로 국수주의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빼고 다른 나라 애들은 서로 다 문화를 교류하고 있어. 우리 문화 좋은 거 전달하고 상호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가 더 많이 발전하겠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얘는 혼자 고여 있잖아. 문화 발전 속도가 느린 거지. 국제적 고립 때문에. 그리고 이 용어를 특정 키워드들이 알아두세요. 자문화 중심주의의 극단화된 형태다. 나중에 상대주의 단점으로 뭐가 나오냐면 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고 나와. 안 좋은 거. 여기도 자문화 중심주의도 안 좋은 거야. 근데 더 안 좋은 겁니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국수주의나 문화 제국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국수주의는 뭐냐면 이 나라 국자의 순수할 숫자거든요. 우리나라만 순수한 거고 남의 애들은 불순한 거야.
그래서 불순하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돼? 교류하면 안 돼. 를 5분 있다 얘기합시다. 보자. 자, 국수주의는 아까 이 순수할 숫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흥선대공 세국 정책이거든요. 세국 정책. 이것도 내가 그 내신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 흥선대공이 막 세국 정책 하는데 여러 이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있죠. 심의양요, 병인양요 말하면 있는데, 가장 세국 정책에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 뭡니까 그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어떤 내용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오페르트가 독일인 오페르트가 어디를 도굴하려고 했어? 흥선대원군의 어디 묘? 아빠인 남양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 유교부가 유교 모의 유교 권력 입장에서는 전파들은 뭐야? 해미애비가 없는 놈들이잖아. 짐승 같은 놈들이죠. 이게 인질극을 벌일 게 없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빠 시체를 가지고 인질극을 벌이려고 했던 놈들이지. 개항하고. 장정 못할 짐승 같은 놈들이라 세국 정책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이 불순한 놈들, 짐승 같은 놈들이잖아. 섞이면 안 돼. 그래서 딱 닫아 거는 걸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수하니까 남이 그런 불순하거나 섞이면 안 돼. 우리가 짱이야. 문화제국주의는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짱이잖아. 남의 건 열등한 거거든. 그래서 열등한 남의 문화에 우월한 우리 문화를 전달해줘야 돼. 전파해줘야 돼. 쟤네를 위해서. 이게 서구 식민 제국주의 논리죠. 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작가냐면은 그 정글북 작가예요. 얘가 어렸을 때 인도 살았었거든요. 영국 사람이야. 영국이 이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어렸을 때 영국 식민지는 인도에서 자랐대.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그 제인이 타잔을 보는 그 시각인 거지. 그 제인이 뭐 비슷한 맥락이죠. 타잔이나 뭐 모글리나 정글북. 그래서 제인이 와가지고 타잔한테 뭐 가르쳐줘요? 옷 입는 뭐 식사 예절 이런 거 가르쳐요. 사람이 아닌 거죠. 인도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저 미개한 인도 애들을 우리가 문명화 시켜줘야 되는 거야. 얘가 그걸 위해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귀찮고 피곤하고 막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가 식민 지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썬 거잖아. 우리나라가 그 뭐 하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그 청일전쟁 하면서 이렇게 경복궁 점령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개혁한다 그래요. 동학농민운동 그 1차 농민운동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1차 농민운동 하면서 정부군이랑 둘이 싸바싸바 해가지고 우리도 개혁할게 뭐 이런 거 해. 그래서 우리 동학농민운동 직강부 이런 거 설치하고 교정청 같은 거 설치하잖아.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애들이 야 근데 너네는 개혁해 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개혁해 봤거든. 메이지 유신 알려줄게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경복궁 정리하고 갑오개혁 진행한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한일 합병한 거 그렇게 된 거죠. 일본이 얼마나 피곤하겠니? 식민지배 해준다고 우리 근대화 시켜준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문화제국주의.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가 극단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얘도 안 좋은 거야.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사대주의도 안 좋은 거고 자문화 중심주의도 안 좋은 걸로 나와요. 문화상대주의는 좋은 겁니다. 문화상대주의가 좋은 상대주의. 근데 얘는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은 거. 자, 근데 문화사대주의 단점은 자부심과 결속을 떨어지게 해주고잖아요. 자부심과 결속을 당연히 떨어지고. 그리고 선진 문화를 빨리 들여오고 우리나라 문화는 사라지니까 문화 중심성은 상실될 겁니다. 단점이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다? 뭐가 필요해?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가 해결책입니다. 이건 좋은 거야, 좋은 거.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키워드로 뭐가 나오냐?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문화를 고려한다라고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거죠.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를 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평가하기 때문에 얘는 우월하다, 얘는 열등하다가 있는 거야. 둘 다 공통입니다. 문화에는 우열이 있다. 그래서 평가할 수 있다. 여기는 평가할 수 없죠. 왜? 우열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문화를 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얘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문화 상대주의다.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거. 자, 근데 뭐 할 수 있어? 문화 다양성 증대겠죠. 장점. 요 장점을 했다. 문화 다양성 증진은 문화 상대주의 특정 키워드입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다. 단점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으로 추구하게 되면 너무 문화 상대주의 좋은 건데 극단으로 이게 되면은 윤리 상대주의를 그릴 수 있어요. 그건 문제점입니다. 같은 말로 써요. 윤리 상대주의 혹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자,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문화 상대주의거든요. 근데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뭐냐면 어떤 문화든지 이해할 수 있다야. 그럴 수 있다죠. 자, 이해의 대상을 본다는 이런 거예요. 자,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죠. 왜 안 먹는다고 했습니까? 인도에서 왜 소고기를 안 먹어?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죠. 왜 안 먹습니까? 사람이랑 먹이 경쟁을 하니까. 원래 돼지는 농경 민족만 기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하고 지방의 교환기가 좀 떨어져. 그 이슬람은 먹을 게 많이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르는 가축들을 생각해보면 다 초식 동물이야. 소, 닭, 양 다 초식 동물이죠. 이제 사람하고 먹이 경쟁을 하지 않나? 풀 뜯어 먹이면서 걷어당기면 돼. 그거 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 양을 한 마리 키운다고 사람이 굶주릴 일이 없어. 근데 돼지는 한 마리 키우려면 사람이 10명이 굶주려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에서 못 기르려. 중동 지역 이슬람 유목사회잖아. 돼지를 못 먹는 거지. 농경사회에서만 기르려. 왜 돼지를 농경사회에서 기르냐면 거기는 잉여 탄수화물이 있거든. 그리고 잉여 탄수화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지방으로 바꾸는, 물론 교환비가 떨어지긴 하지만 지방을 얻기에는 돼지가 좀 효율이 높은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왜? 빨리 자라. 그래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돈도 빨리 벌려고 저금통이 무슨 모양인 거야? 돼지 저금통인 거죠. 소는 도축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린다고요. 돼지는 3개월이면 됩니다. 그리고 새끼도 많이 나요. 되어서. 일단 얘기고요. 여튼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돼지가 왜 안 먹는다 그래요? 이슬람에서 돼지가 신성해서 안 먹습니까? 안 먹는 이유가 뭐야? 불결해서 안 먹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왜 불결해서 안 먹어? 진흙탕의 뒹구는 더러운 동물이라며. 아예 추방시켜야 되니까 불결하게 만든 거야. 근데 힌두교에서는 소를 추방시킬 수가 없지. 왜? 농사 지어야 되잖아. 소를 기를 때 농사 지어야 되는데 소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소를 못 먹게 만든 건데, 소를 못 먹으라고 소를 없애버리면 안 되죠. 농사 지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신성해지는 거야. 그래서 암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먹고 막 그래. 과일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과 한씩 찍어가고 그렇게 일상풍경. 근데 그래서 인도에서 뭐는 먹어도 되냐면 물소 요리, 세계적인 물소 요리 국가예요. 물소는 야생소다. 버팔로 이런 거예요. 버팔로 이게 야생에 있는 물소들은 농사를 못 짓죠.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걔네는 먹어도 돼요. 세계적인 물소 요리 국가입니다. 인도. 하여튼 그 인도에서 소를 안 먹고 그다음에 힌두교에서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 다 같은 맥락이야. 먹을 게 그러니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 돼지고기를 안 길렀을 때, 돼지를 안 먹었을 때, 그다음에 소를 안 잡아먹었을 때 추가로 내가 생존하기를 높다. 그래서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는 거 없습니다. 개고기는 서양에서 원래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나온 거예요. 서양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개가 사냥을 위해 길들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유럽은 원래 수렵 채집 사회였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얘가 사냥을 해서 개가 가지고 들어올 단백질이 내 생존에 더 유리한 겁니다. 지금 배가 고프다고 개를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는 이제 소는 못 먹죠. 농사 지어야 되니까. 닭은 계란 놔주잖아. 그리고 개를 잡아먹을 정도면 돼지는 이미 없어. 어차피 잡아먹으려고 길들인 동물이잖아. 돼지는. 그래서 돼지도 이미 없고 나무는 뭐밖에 없어. 만만한 게 개죠. 그래서 개부터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보신탕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복날은 보신탕 개를 잡아먹는 날이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쭉 개를 잡아먹는 민족인데 왜? 농경사회니까. 사냥하려고 개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거든.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 서양 애들이 우리가 개 잡아먹는 걸 보고 이러듯이 우리도 동남아 지역에 되게 주먹만한 진짜 주먹만한 벌레 잡아먹는 괴식 풍습 이런 게 있어. 그거 보면 우리가 징그럽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개 잡아먹는 거랑 걔네가 벌레 잡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문화를 이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기 고대 아즈텍 문명 이런 데서
거기도 먹을 게 없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뭘 먹었어? 인육을 먹었어요.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어. 그 특이한 거기 뭐 꽃전투라는 게 있거든요. 꽃전투. 주변 부족하고 주기적으로 전투를 벌여. 100대 100, 50대 50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전투에서는 날무치를 쓰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잖아. 피가 흐르지 않아. 그냥 둔기로 타격하고 포로로 잡고 이런 전투를 해요. 왜 둔기로 잡고 타격만 하고 이렇게 하냐면 사람 목숨이 안 끊어지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고기가 상해요. 부패하잖아. 그래서 산채로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친 다음에 인육 파티를 벌여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있어요. 먹을 게 부족하고 자연재해가 막 활발하고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주기적인 그런 위안거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전투 과정에서 부족원들이 결속하고 그리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인구수도 좀 줄이고 그걸 위해서 사람 고기를 먹었던 거지. 괜찮니? 자, 근데 똑같은데 벌레를 먹는 거 되고 개고기 먹는 거 되고 사람 고기 먹는 거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음표 되는 거지. 모든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람 고기를 먹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먹는 것도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니? 그건 좀 물음표라는 거지. 그걸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윤리상대주의다. 윤리상대주의는 보편윤리의 반대말로 나와요. 보편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윤리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뭘 주의하냐면 문화상대주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윤리상대주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랑 똑같은 말이라고.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보편윤리가 없다를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해요. 자, 전족 예전에 발싸매가지고 고대 중국에서 예전에 여성 권리가 낮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성 권리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전족, 명예살인, 이슬람에서는 내가 여동생 혹은 딸내미를 내 딸을 죽이기 싫더라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딸 혹은 뭐 여동생 이런 애들을 죽이는 게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정당한 일이에요. 이거 하기 싫더라도 부족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인하는 거, 여동생을 죽이는 거지. 근데 일단 뭘 훼손하는 거야? 이게 보편윤리거든, 보편윤리. 인격권, 생명권, 존엄성 뭐 이런 거야. 그런 걸 위배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뭐 착각하는 이게 뭐를 좀 착각하지 않아야 되냐면 산 사람 관련된 거, 산 사람. 시체를 매장하는 거, 화장하는 거 말고 시체를 산에 내던져가지고 새들이 뜯어먹게 해. 그 문화상대주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극단적, 시체를 산 위에서 던져놔가지고 새들이 쪼아먹게 만드는 장례 풍습, 이걸 천장이라고 하거든. 혹은 조장이라고 합니다. 새들이 쪼아먹는 거라서. 조장 혹은 천장은 하늘천장에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조장 혹은 천장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사례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대주의 사례입니까? 그냥 상대주의 사례야. 그럼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보면 안 돼. 시체 훼손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문화 풍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로 나와. 교육 과정에서. 티베트 고원 이런 데서 한대요. 근데 거기는 산 위잖아. 땅이 단단해가지고 매장이 힘들대. 그리고 나무가 산 위라 가지고 나무도 잘 안 자라기 때문에 화장도 힘들대. 그래서 발달한 문화가 산에 던져놓고 새들이 쪼아먹게 만들어서 이제 그 새들이 시신을 쪼아먹으면 영혼이 새와 함께 하늘나라로 간다는 인식이에요. 문화상대주의로 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살아있는 인간은 안 된다고. 살아있는 인간은 뭐 순장, 사티, 할례, 사티는 둘 다 비슷한 거야. 인도에서 남편이 먼저 죽은 부인을 화형시키는 풍습, 인신공양, 저혼 풍습, 일찍 결혼시키는 거.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도 하고 여성도 해요. 여자도 하고. 근데 이제 생식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래요. 이게 성인식이야, 성인식. 원시부족 이런 데서 아프리카 원시부족.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돈가스 먹으러 갈 때 부모님이랑 같이 손잡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제 어떤 이제 거사를 치르죠. 근데 여기는 원시 부족이니까 성인식 형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위생 상태가 좀 엉망이겠죠. 그리고 마취, 진통제 이런 것도 잘 없잖아. 뭐 마취성 진통 약물 뭐 이런 거, 뭐 잎을 씹고 마약성 이런 식물을 씹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래도 많이 죽는데요. 이거는 극단적인 거다. 인격권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여성도 마찬가지 하다가 많이 죽겠죠, 당연히. 일부러 상처를 내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걸 버텨내면 너는 여성이 됐다, 너는 남성이 됐다 이렇게 부적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극단적 문화인데 상대주의 사례고. 후마리는 여신 숭배 신앙인데 네팔에서 어린 소녀를 여신으로 아친 다음에 사회화를 하는 거 안 시켜줘요.
여기는 말도 가르치지 않고 뭐 여신이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걷지도 않아요. 남이 업어주거나 가만 타고 돌아다니고요. 그다음에 뭐 있지 그다음에 뭐 있거든 밥도 다 남이 떠먹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신은 여신이잖아. 상처를 입지 않거든요. 근데 강제로 상처를 몸속에서 피가 흐르는 경우가 있지. 첫 월병을 경험하고 나면은 신성성이 박탈됐다고 여겨져가지고 갑자기 일반 사람으로 내쳐진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사회화를 못 겪어봤잖아. 자기가 혼자 걸어본 적도 없어.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근데 인격을 했었을까요? 이런 게 전부 다 뭐의 사례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사례입니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해결책입니다. 보편윤리가 필요하다. 보편윤리는 뭘 강조하는 거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 존엄성, 자유, 생명 이런 기본적 가치들, 기본권을 뜻하고요. 플러스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줍시다.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황금률. 황금률은 어떤 게 황금률이냐면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골든룰이야. 공통된 규칙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을 전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냐면 역지사지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유배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역지사지를 내가 하기 싫은 거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 그리스도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똑같이 대접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전에는 이 대상 안에 여성이 안 들어가 있죠. 여성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날 여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켜줘라 이런 거지. 짠. 이런 걸 보면 되고요. 넘어가죠. 문화이해의 관점 세 가지 뭐였어? 아까 증기 문화이해에 대한 관점을 하면 문화에서는 어떤 뭐뭐 쓴다고? 총비상이죠. 총비상. 총체론적, 비교론적, 상대론적, 상대론적 관점이다. 관점. 자, 문화의 태도는 세 가지 뭐 절대주의 안에 자문화 중심주의, 그다음에 사대주의, 그다음에 상대주의로 세 가지 문화의 태도. 자, 총체론적 관점으로 태도야. 총체론적 관점에서는 문화를 그 사이 맥락에서 이해할 대상. 맥락이라는 단어는 보통 무슨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까? 맥락. 총체론적 관점 맞아요? 아니요, 뭐 같은데? 세 가지 뭐 있어? 관점 하면은 뭐뭐뭐 무슨 관점 총비상 그지 총비상. 그 중에 맥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관점이야? 상대론적 관점 키워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맥락에서 이해한다고. 그래서 총체론적 관점이 아니라 상대론적 관점으로 고쳐야 돼요. 틀렸습니다. 상대론적 관점. X이에요. 다음 홍재야. 상대론적 관점에서는 문화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까? 예. 전체적인 맥락. 총체론적 맥락이 키워드인 건 맞아. 맥락이 키워드인 건 맞는데 뭐가 좀 다르니? 전체적. 뭐겠어? 전체론적 관점이다. X. 말장난하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맥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상대론적 관점이요. 민서. 자, 한중일이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지만 상차림 형태는 차이가 있다. 무슨 관점이다? 비교론적 관점이다. 문화의 관점은 비교론적 관점이라는 맞겠죠?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제3자의 관점, 객관적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진기야,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을까? 맞니? 왜 틀리죠? 국수주의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 컷만 순수하다. 우리 국내의 컷만 순수하니까 남이랑 놀지 말자다.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건 4대주의예요. 자문화 중심주의가 정체성을 상실할 리가 없지. 알겠습니다. 국수주의는 자문화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국수주의겠죠. 넘어가고. 태훈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거. 자, 보편윤리에서는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볼까요? 아니지. 뭘 경계해야 한다고 봐요? 그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하는 거야.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거라니까.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좋은 거니까 이걸 경계할 필요는 없죠. 다음 태우. 자, 상대주의와 사대주의 규칙합니다. 타문화 수용에 적극적입니까? 적극적인 거는 사대주의다. 상대주의는 적극적이진 않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겠지?
인정해주자는 거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사대주의만 한다는 선수입니다. X. 이렇게.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세 번째 3번 보겠습니다. 자, 답이 5번부터 5번, 4번, 1번 틀린 거 55번 괜찮니? 넘어가도 됩니까? 56번 넘어가도 돼요? 57번? 만 풀어봅시다 같이 2번. 자, 부사가 사티 풍습에 대한 알아보자. 사티는 남편이 죽으면 여성을 순장시키는 풍습이에요. 불에 태워서 하염시키는 풍습입니다. 뭐에 어긋나는 거야? 기억은 뭡니까?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거죠. 기억은 보편윤리. 자, 니은 봅니다. 아닙니다. 사티는 전통과 의식을 따르는 것이며 자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행된다고 주장해요. 하염시키는 측에서. 여성은 강제적인 거 없겠지. 자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을은 어떤 입장이야? 갑의 입장은 보편윤리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한다고 보죠. 보편윤리. 을의 입장은 어떤 입장? 을은 윤리상대주의적 입장이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윤리상대주의적 입장이고 을은. 교사님, 사티까지 인정하자는 거잖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잖아. 자, 을의 입장대로 하면 뭐에 빠질 수 있어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혹은 윤리상대주의. 같은 말이죠. 윤리상대주의. 자, 기억은 보편윤리 맞습니까? 맞고. 자, 니은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맞습니까? 윤리상대주의. 맞죠? 윤리의 기준이 다르다가 윤리상대주의잖아. 그래서 보편윤리가 저는 없어. 어떤 문화에서는 사람을 생명권을 침해하는 게 도덕적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야. 이게 내가 아직 그 사문선지에서 본 적은 없고 최근 모의고사는 안 나온 선지 내신 기출에 덕성여고 기출에 2년 전에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 1학기 때 2년 전에 너네랑 같이 풀이를 했어. 내가 이번에 이제 1학기 내용의 그 덕성 기출 풀다가 다시 한번 발견해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이런 선지가 나온다.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는 올바른 문화 이해 너네만 1학기 때 나랑 같이 풀었다니까.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는 윤리와 문화를 따로 떨어뜨려서 별개로 생각한다. 이게 옳은 선지인가 그런 선지인가 있어요. 그게 변별력 선지인 거예요.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는 윤리와 문화를 따로 떨어뜨려서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는 윤리와 뭐 문화를 구별하여 다르게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르게 보는 게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예요. 뭔 얘기냐면 윤리 상대주의랑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윤리 상대주의는 나쁜 거고 문화 상대주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라고. 윤리와 문화를 구별하지 않는 거면 윤리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함께 보는 거죠. 그건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가 아니라고. 괜찮니? 그래서 윤리와 문화를 구별하여 뭐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튼 그래서 여기는 도덕적 기준이 문화마다 다르다. 윤리 상대주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갑의 관점으로는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자문화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개선할 수 없을까? 보편윤리는 보편윤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문화도 비판하거나 개선할 수 있겠죠. 없다라고 해서 틀려. 자, 을의 관점은 문화 절대주의 결제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나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도 상대주의죠. 문화 절대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답이 1번 이렇게 식으로 나온다. 1번. 다음 지금 전체가 170페이지거든요. 170페이지인데 지금 85페이지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딱 절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주했거든요. 수업을. 지금 오늘 이제 4주째야. 근데 우리가 구문까지 3주가 남았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아마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왜냐면 뒤에 그 도표 분석이 좀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는 좀 빡시게 하고 가는 게 나아서 아마 뒤쪽 인구 부양비 파트를 못하고 구모를 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표 분석은 천천히 하는 게 맞다 내 생각에는. 구모를 풀고 나서 도표 인구 부양비는 한 번 더 풀어보자. 보자. 하이문화, 대중문화입니다. 20분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 마칠게요. 자, 문화의 분류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류가 있냐? 자, 주류 문화라는 문화가 있고요. 하위 문화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분류가. 주류 문화는 다른 말로 전체 문화라고 합니다. 전체 사회에 공유되는 문화야. 그 다음에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가 아닌 걸 전부 다 하위 문화라 해요. 사회 전체에 다 공유되지 않으면 전부 다 하위 문화예요. 내용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겠죠. 김치.
웬만한 한국인이면 다 먹죠. 주류 문화야. 그다음에 수저 문화. 웬만한 한국인이면 전부 식사를 할 때 그냥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한국인은 전부 다 스마트폰을 쓰죠. 근데 세대 문화. 너네는 청소년 문화잖아. 너네가 노년 문화를 향유하지 않아. 너네 트로트를 주로 듣습니까? 취미로. 그렇지 않잖아. 임영웅 콘서트를 보러 가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지역 문화. 경상도 뭐 사투리 뭐 이런 거 막 열광하고 뭐 그러지 않죠. 뭐라 하라면서 막 한국말 하면서 그러지 않잖아. 서울 말투를 쓰는 친구들. 청소년 문화. 너네가 향유하는 문화일 거 아니야. 뭐 있지 청소년 문화 이제 수능 공부를 한다 그런 거죠. 수능 공부를 한다. 그런 걸 향유하고 있고 특정 집단에서만 공유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요것도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을 부여한다. 그럼 공통점 뭐겠어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공통점.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공통점이죠. 뭐야? 여기는 전체고 여기는 특정이긴 하지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을 부여한다. 교집합이다 이거. 주류 문화라면 이게 어차피 하위 문화랑 주류 문화를 합치면 그냥 그냥 전체 내용의 문화이기 때문에 요 전체 문화가 아니고 문화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요거 플러스 요거 하면 문화에 대한 내용 전부야. 모든 문화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구성원에게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을 부여해요. 공유성 이런 거 있잖아.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김치를 먹는다. 김치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합 안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다 느끼는 거라서. 근데 하위 문화 같은 경우는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에게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이지. 그래서 차별성을 부여하고 문화적 역동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다음 반문화. 내가 이게 표를 만들 때 되게 고심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반문화가 어디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는. 반문화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하위 문화의 그 내포 개념이다. 요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하위 문화 안에 반문화가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 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반문화가 하위 문화 밑에 들어가 있는 걸 보이니? 그러니까 모든 반문화는 전부 다 하위 문화예요. 왜? 하위 문화 안에 반문화가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자, 하위 문화 중에서 어떤 하위 문화가 어떤 특징을 하지만 반문화가 뭐냐? 혹은 대항 문화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일부 구성원만 향유하는 거거든요. 그 일부 구성원을 향유하는 그 문화적 특징이 반체제적인 문제,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 거부, 도전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반문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위 문화. 저항, 거부, 도전의 성격을 가진 하위 문화. 운동권 문화. 80년대 민주화, 뭐 독재 투쟁, 독재 타도 막 이런 거 외치던 그런 문화. 히피 문화. 또 비슷해요. 그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국에서 반전 시위를 하면서 청년들이 뭐 기성세대한테 반항한다 이러면서 일을 안 하고 마약 뭐 히피 문화, 여기 마약 문화 이런 거랑 연관되는데 마약 피우고 막 오늘을 즐기자 이런 문화를 향유했대. 근데 물론 뭐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뭐 청소년의 뭐 멋스러움 이런 느낌으로 하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초반의 시작은 반전 운동이었어요. 부당한 베트남 전쟁 오래 지속했잖아. 명분 없는 전쟁이었죠. 체제 전쟁, 그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쟁이었잖아. 명분은 그게 다였고. 그래서 반전 운동 막 한다고 히피 문화, 체제 거부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다. 우리 주류 문화에 의해 일탈 또는 범죄 문화로 구정되기도 합니다. 왜? 당연히 일탈 범죄 문화죠. 저항, 도전하는. 독재 정권에서 운동권 이런 거 인정하겠어요? 민주화 운동하는데 안 하지. 일탈 범죄야 하는 게 있고. 저항의 문화로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밑에 있는 게 더 이제 본문 내용이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고. 주요 오답 선지들입니다. 이런 게 다 기출 선지들에 나오는 표현이다. 자, 소속감, 이거 똑같이 했죠. 소속감, 일체감, 차별성을 부여한다. 다 포함되는 거다. 주류, 하위, 반문화 모두의 특징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야? 여기는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이 누구에게?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여기는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이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리고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이제는 집합을 배웠죠. 고1들은 여집합을 개념을 모르던데. 집합을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야? 수학을. 여집합. 어떤 집합이 있고 이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을 여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둘이가 여집합이기 때문에 하위 문화가 아닌 모든 문화는 주류 문화고요. 주류 문화가 아닌 모든 문화는 하위 문화예요. 괜찮죠? 주류 문화가 아니면 하위 문화가 아닌 문화는 없습니다. 괜찮죠?
밀집한 관계. 세상의 모든 문화는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야. 자,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이다. 맞을까 틀릴까? 하위 문화 뭐 이런 거죠. 애들이 뭘 생각하냐면 한국말이 주류 문화죠. 한국말이 주류 문화라서 서울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를 다 합치면 한국말이 되겠네요. 맞아 틀려? 아니야.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가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선택이라서 몇 번 틀리면 안 틀려요, 애들이. 처음에 하면 한 번, 한 두 번 정도 틀려. X. 한국말은 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주류 문화는 표준어 같은 개념이야.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한다.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합친다고 표준어가 되지 않아요. 그러겠죠? 애초에 여집합이죠, 여집합. 이렇게 들어간다고. 밑에 이렇게. 이게 여기는 공집합이야, 공집합.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 아니면 여기는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위 문화를 아무리 합쳐봤자 주류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위 문화를 모두 합친다고 해도 주류 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사투리를 합치면 표준어가 되지 않는다. 김치를 먹는다가 주류 문화죠. 그러면 그 아이돌 덕질 문화, 혹은 뭐 오타쿠 문화, 뭐 있지, 롤 게임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문화, 막 이런 거 다 합쳐. 그러면 갑자기 뭐 김치를 먹는 문화가 된다 이런 거 아니죠. 동호회 보드 게임 동호회, 등산 동호회, 십자수 동호회 이런 거 다 합쳐. 그러면 이제 젓가락질을 하는 문화 이런 게 되는 얘기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짠. 다음. 자,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부분집합 관계입니다. 어디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반문화가 이 특정 사회, 특정 집단에게는 향유되는 하위 문화겠죠. 근데 그 특정 집단에는 향유되는 문화가 반체제적인 건데요. 반문화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문화가 하위 문화의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하위 문화는 반문화 플러스 이거는 내가 그냥 줄임말로 한 건데 반한하라고 이제 부를 거야. 반한하.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굳이 언급합니다. 반안하를 내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시했어요. 바나나 색깔로. 뭐 얘기를 안 하면 모를 거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노란색이다. 반문화가 아닌 그림입니다. 바나나. 내가 앞으로 바나나로 부를 거기 때문에. 반문화와 바나나가 합친 게 하위 문화입니다. 알죠? 자, 하위 문화, 반문화도 주류 문화와 공통점을 공유하거나 혹은 하위 문화, 반문화의 구성원들도 주류 문화의 일부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돌 덕질을 한다. 하위 문화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돌 덕질을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부만 아이돌 덕질을 하는데 내가 아이돌 팬이라고 해서 김치를 안 먹지는 않는다고. 주류 문화를 향유하는 거잖아요. 하위 문화도 향유하고 동시에 주류 문화도 향유할 수 있는 거지. 다음. 주류 하위 반문화의 구분 기준은 시기 장소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고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치를 먹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문화지. 미국으로 가면 김치를 먹는 건 하위 문화가 되겠죠. 거의 김치를 안 먹을 거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일탈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도 지배 질서에 저항 도전의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규범을 어기는 게 일탈이지. 근데 그 사회의 규범이 집단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주류 집단의 일탈로 규정되면 일탈이야. 그래서 아들이 패싸움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일탈이지. 술 마시고 패싸움하고 누가 봐도 이제 규범을 어기는 건데, 근데 아들 딸이 하위 문화들 보는 코스프레 게임 아이돌 덕질 이런 거는 체제를 부정하지 않잖아. 근데 체제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탈이지. 그래서 덕질하는 부모님 보기엔 일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가 반문화가 아니더라도 얘가 일탈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는 애들이 처음에는 몇 번 틀려요. 바나나가 일탈로 규정된다. 옳은 선지로 나옵니다. 마지막, 자, 반문화뿐 아니라 바나나도 사회의 문화를 견인할 수 있다. BTS는 하위 문화죠. 근데 이제 하위 문화의 영역이 좀 커지니까 알미가 세계적인 그 팬 집단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영역이 커져서 한류라는 사회 변화를 이끈 거죠. 한류는 주류 문화가 됐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사회 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사회 변화를 이끄는 건 하위 문화도 마찬가지, 반문화도 마찬가지. 하위 문화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문화도 물론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시대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표현을 나옵니다. 부모집합을 잘 기억합니다. 주류 문화랑 하위 문화랑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여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포함되는 관계다. 그리고 반문화는 그러니까 하위 문화는 반문화와 바나나를 합친 것. 반문화이거나 혹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넘어갑니다. 자, 대중문화. 자, 대중문화는 뭐냐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해요.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은 사회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에게 제공되고 형성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랑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순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스마트폰도 대중매체야. 뉴미디어라고 나옵니다. 뉴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오락, 여가 뭐 이런 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문화라는 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대중문화에 반대되는 의미는 고급 문화예요. 귀족 문화예요. 원래 문화라는 거는 귀족들만 향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먹고 살기 막 벅찬 거죠. 문화는 생활 양식인데 귀족들의 생활 양식이 따로 있는 거란 말이야. 고급 문화의 영역을 대중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문화 민주주의라고 해요. 혹은 시민의식 성숙에 기여한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들,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니까요. 역기능인데, 자 대중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회수다. 조회수. 자극적으로 옵니다. 상업주의. 그러니까 저질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상업주의나 문화의 저질, 풍력, 선정화 이런 게 심화되고요. 여론 조작, 정치적 무관심. 왜? 중요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 자극적인. 누가 땅을 사고 어떤 연예인이 누구랑 사귀고 말고자. 그런 거에 이제 지배층들이 막 몰입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뭐 무슨 개혁 뭐 이런 거는 다 붙인다 이런 거지. 대중 조작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뉴미디어에서도 가능한 대응이죠. 광고에서도 댓글 조작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 행동이 대중문화잖아요. 대중문화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보가 전달되는 거야. 규격화되고 획일화되고 수동적이든. 오늘날은 좀 많이 약해졌어. 왜? 뉴미디어는 참고로 탈대중화다. 저 나중에 나올 거다. 뉴미디어는 탈대중화예요. 대중화가 아니다. 대중화는 똑같은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대중화예요. 라디오, 방송국 이런 거야. 신문 이런 거. 그때는 유행이라는 게 있었지. 지금은 유행 주기가 너무 짧죠. 왜? 사람들마다 관심을 가지는 게 다 달라요. 나는 이걸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걸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에코 현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유튜브 구독한 것만 계속 정보를 주는 거죠. 나는 계속 뭐 사회 문화 이런 게 뭐 철학, 요새 윤리 구독한 거 나오니까 윤리 채널이랑 역사 채널이랑 사회 채널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과학 채널도 가끔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자, 대중문화가 고급문화에 대비되는 의미고, 요거를 좀 구분하라고 내가 내용을 넣어놨어. 주류 하위 문화는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기에 대중문화가 주류문화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근데 완전히 똑같은 범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나누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중문화랑 주류문화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문제는 없어요. 기출 문제 중에서. 이거를 묻지도 않을 거니까. 애초에 이거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 대중문화가 주류문화가 많이 겹치긴 하지만 대중문화 중에서도 주류문화, 하위문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영화는 대중문화지. 하지만 할리우드 문화는 영화는 주류문화고, 프랑스, 일본 영화는 하위문화야. 근데 프랑스, 일본 영화도 대중문화는 영화. 그래서 다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대중문화 안에서 주류 뭐 하위문화 나누는데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3분 남았기 때문에 선지를 보고 마칩시다. 주류 하위 반문화. 주류 문화는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여주는 문화일까? 태훈아, 주류 문화는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여주는 문화. 맞아요. 이거 전체 사회. 이거를 주해라. 이게 하위 문화는 뭐겠니? 특정 사회 집단의 문화 공유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주류 문화가 맞는 겁니다. 태우, 이거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 맞습니까? 아니랬어. 사투리를 전부 다 모은다고 표준어가 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X. 홍재.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입니까? 예. 그치. 모든 반문화는 여기 이제 부문집 바뀌는 거니까. 얘는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O 나오고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가 맞고요. 우연히 반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은 주류문화를 향유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내가 아이돌 덕질을 하면서 김치를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X고요. 태훈아, 자, 하위문화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전체 문화로 수렴되어 독자성을 상실합니까? 아니요. 와우, 배터리가 없습니다. 1분 남았는데 끝까지 맞춰놓거든요. 야, 기가 막히게 조미치네. 기가 막히게 배터리가 다 떨어지네.